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후보자가 아까 이제 영상 보셨습니다만 과거 국회의원 시절 때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서 질타했던 그 영상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내세운 거에 대해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나중에 이제 듣겠습니다. 제출하긴 했죠. 네. 해가지고 열람을 해서 이제 일단 뭐 무마는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이른바 그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것이 합법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탈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일 따름인 것이지 이것은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탈법이 아니다, 불법도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른바 이제 합법적 절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민들 뭐 생각도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홍종학 의원이 전 의원입니다. 지금 19대 의원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때 2014년도에 법안을 제출한 게 있어요. 상속증여법 개정안. 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에 창구가 됐다. 그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때 개정안을 발의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 같으면 뭐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 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여야 할 거 없이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무리가 있더라도 탈법 불법만 아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바로 이제 본인이 이러한 걸 이제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중소기업을 이끌어야 되고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이런 국력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빈부격차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 통합이 안 된다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줄이자. 그래서 격차도 줄이고 이 사회를 좀 공정하게 이끌어가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난 겨울 가을부터 그 뜨겁게 광화문 달궜던 전국을 달궜던 그 촛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적폐청산도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적폐청산은 아주 저는 뭐 올바른 거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점들이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 같으면 모르는데 바로 이분이 이런 법안을 제출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향과는 잘 맞지 않는다. 아무리 탈법이 아니라도. 물론 이제 뭐 임명이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홍종학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신 야당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 진전된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울 터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으로 쭉 간다면 임명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예상대로 야당은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 홍 후보자가 장모의 결정이었다. 예. 또 본인은 증여세를 빠짐없이 제출했다, 냈다 이렇게 말을 맞섰습니다. 이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떻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 같아요. 대신. 네. 네. 본인은 뭐 그 청문회 때 다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명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해명까지 해준 그런 양상으로 보였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불법이었다라고 하면 법정에 가야지 청문회에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청문회인데 그리고 이게 불법 그 합법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관을 뭐 도덕군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얘기죠. 장관이 누가 도덕군자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소한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명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될 수가 없었고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공방이 됐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내로남불의 끝판왕 결정체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마지막엔 자료 제출 문제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을 안 했다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런 것들을 밟는 이런 내로운 그 남불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양태를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변형되고 발전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채택은 야당도 이제 그 어떤 큰 한 방의 공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뭐 크게 채택은 될 것 같다 예상하셨는데 보실 때는 채택이 뭐 쉽지 않아 보이는지 될 것인지 이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채택은 안 되겠지만 임명은 강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집중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다가 이게 그 워낙에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그래서 좀 김 빠진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오면서 이 이슈가 팍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이게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야당에서 선전을 해줘야 하는데 야당은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이래서 김 빠진 청문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 호락호락하게 뭐 동의를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 자체는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뭐 지금 새롭게 국민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쪽을 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 눈높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걸 감안했을 때 좀 어긋난다는 그거 국민 눈높이와는 좀 어긋난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절차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감사원장도 이제 그렇죠.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게다가 예산 국회, 예, 게다가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이제 하게 된다면 야당이 뭐 협조적으로 안 나올 게 뭐 명약관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의석이 110석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이 네. 정의당하고 합친다 해도 뭐 과반의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그 내각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여부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그러한 위험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가요. 이 청문회를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그 후보자 요인이라는 게 있고 후보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역 탈세, 그다음에 뭐 세금 납부 뭐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입 많이 있잖아요. 네. 의혹으로 네. 제기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문성, 도덕성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요인이라는 것은 여야 간의 갈등의 정도라든지 예.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이 높으면 좀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 여론이 좀 덜 비판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청문회 꼭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는 차원 말고 오히려 정치적 요인이 작동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청문회가 도입되고서 17년 됐는데 그런 점으로 밀어볼 때 홍정호 후보자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를 같이 맞춰왔잖아요. 물론 전화 우리 김 소장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국민의 인식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는 임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뭐 지켜볼 일이죠. 어떻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똑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홍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은 정치적 부담은 그대로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게 뭐 물론 그 6개월 동안 하는 것 그 공석인 상황을 극복하는 그래서 이걸 넘기면은 뭐 JP 총리설이 그 기록을 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인사와 검증 시스템이라는 거죠. 청와대에. 예, 청와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6개월을 이렇게 넘기고 그냥 넘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걸 5년 동안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인사 검증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점검을 해봐야 하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로 넘어가는 것을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소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 좀 야당으로 문제로 넘어가 볼까 해요. 홍준표 대표가 어제였죠. 대구를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승만, 박정희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이 민심 수습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본인은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겠죠. 네. 아니면 궁여지책일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을 한 것에 대한 역풍을 막아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게 모녀간을 갈라놓는 거는 천륜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고 납득가는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보수 지지자들은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부분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거를 나눠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대구에서 굉장히 거친 반응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구 민심이 싸늘했다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올라와가지고 료마를 얘기를 했어요. 료마는 뭐 32살에 시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료마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영웅이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행태면에서는 같이 비교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요 지금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걸고 안 가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무슨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뭐 어쨌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뭐 이른바 국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 진영은 또 전혀 동의하지. 전 뭐 거기에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공과 가가 이렇게 뚜렷이 갈리잖아요. 평가 자체가. 네. 근데 그분들을 전직 대통령들을 당사에 사진 건다고 해가지고 보수가 다시 태어나고 보수 통합의 하나의 견인차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건요. 지금 우리 어쨌든 촛불 민주주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고 탄핵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랬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집권당은 바로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른바 진정성 있게 통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 우리 꽤 노력하려고 했으니 이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걸 막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은 우리 이렇게까지 노력한다. 또 이른바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걸든가 말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대구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구 민심도 다는 아니에요. 그게 거의 태극기 집회 거기 나온 분들이 굉장히 거친 게 그렇겠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본질적인 접근을요. 일단 민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통찰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독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걸고 뭐 보수 진영 통합한다, 보수 개혁한다. 그건 개혁의 실질적인 실천 조치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 우리 이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보수가 새롭게 재건돼서 다음에 우리가 정권 찾아오겠다라고 대한정당으로서 수권 세력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줘야지 보수가 통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고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우리는 바른정당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건다라고 얘기하고 전 이런 건 접근 자체가 아직도 대단히 시대를 잘 못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썩 좋은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바른정당 탈당파가 이제 복당을 좀 하면서 한국당 내에서 이제 또 개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일단 뭐 김무성계, 뭐 홍준표계 없다면서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홍준표, 어떤 김무성, 최경화 어떤 이런 분들의 굵직한 의원들의 어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평가인데요. 향후에 어떤 당 개파의 어떤 그 지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친이 친박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 네. 가지 변주를 통해서. 그런데 이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게 계속 경쟁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예. 계속 서로를 깎아먹어가지고 결국 보수 진영을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결국은
지금 친박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친박에게 부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이냐, 그리고 명분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숙고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무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계파 문제로 망가진 정당을 통합으로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세우고, 아까 최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누구를 몰아내기보다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을 드러내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이름에 다 뭉치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속 메시지를 국민들한테도 던지고 당내에서 던져서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가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쫓아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보수를 제대로 살려야지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좀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타까움이 이제 들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주택성의 행동보다는 네.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야지 내년 지방선거가 짧은 것 같지만 그런 진정성이 반영이 돼야지 일정한 예.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내용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책임론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친한계, 호남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국민의당도 분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분당 있거든요. 얘기가 당내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장 뭐 예. 그렇게 분당이 쉽지는 않은 문제일 거고요. 분당되면은 사실 정당이 이렇게 재편되고 정계가 개편되고 정당이 재정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전반적으로 현재 그 이른바 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론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아까 김 소장 잘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당도 지금 친한 세력, 친안철수 세력과 호남 중진들 이분들과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이념 지향이 좀 달라요. 일단 이념 지향이 다르고 추구한 정책 노선은 다릅니다. 지금 그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당의 정당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당은 이념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권력 다툼, 하나의 거지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이고, 국민의당은 이건 좀 이념 지향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네. 정당 내부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은 굉장히 원심력은 작용하되 당장 탈당하거나 분당되기 어려운 게, 그럼 어느 쪽하고 연대할 것인가 잘 그림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건요, 민주당이 지금 121석이잖아요. 1석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어젠가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73%가 4%가 나왔어요. 예. 아주 고공행진입니다. 임기 이제 취임 6개월 됐는데. 근데 민주당은 적폐청산 뭐 여러 소통 이런 걸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 높고 정당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야당에 비해서 집권당이. 근데 의석은 111석.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뭐 개혁 입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발목이 계속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굉장히 지금 이 국정에 협조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그 호남 중진 의원들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 뿌리도 같았고. 그럼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념과 노선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해처모여가 된다면 차라리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야당 통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논의들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전 그래서 좀 집권당도 당장 뭐 또 그렇게 참가를 하면은 집권당이 세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 인위적 정계 개편이다. 이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몸을 살리는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폐청산은 미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전제거든요. 미래라는 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격차의 완화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의석이 필요하죠. 여소야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다른 거거든요.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도 좀 이렇게 국민의당을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의석을 좀 불리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야당이 뭐 반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게 야당 아니에요.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 아니에요. 오포지션이라는 게 발음은 좀 나쁘지만 반대란 반대. 뜻이니까. 네. 그런 다음에 뭐 제3당 하나 있든가 이렇게 돼서 뭔가 제대로 당이 가야죠. 지금의 이거는 다당 체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당 재정렬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군 댓글 공작 논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네. 결국엔 구속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뭐 검찰이 칼끝이 이제 뭐 최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내일 또 이제 출국하면서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이건 네. 그 수사도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국내 언론에 미국의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예. 모여가지고 찍은 사진이 나와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지금 검찰에 포토라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오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런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꼭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해야 하나? 게다가 지금 전직 대통령 출국 금지 그 청원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이거는 정말 그 국가적인 문제예요. 외국에 나가는 거는 사실은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내부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건 국내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외국에 숨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면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하느냐. 물론 현실적인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지금에 나와 있는 거에 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은 조금 방법을 문제가 가는 건 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할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꼭 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뭐 말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출국 금지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섣부른 측면이 좀 있어요. 너무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보면은 BH 청와대와 협조했다라는 거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마당이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안 된다. 그래,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